그때가 아주 가장 유신 시대 중에서도 엄혹했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 한참 그런 어떤 엄혹한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럴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거를 74년 말에 그 준비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법조인 쪽에서 황 변호사, 그리고 홍성우, 임광규, 그 한승헌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죠. 민청학년 사건을 통해 독재 정권의 횡포를 뼈저리게 경험한 황인철. 그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 인권 변호의 길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황인철에게 있어 법조인으로서의 삶은 독재 정권과 함께 시작됐다. 황인철이 1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은 5.16 쿠데타가 일어나던 1961년이었다. 65년 황인철은 서울형사지법 소속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황인철은 대전의 상세동에서 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 동네는 가난한 피난민촌이었다. 황인철의 집안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황인철은 1940년 가난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다. 모두가 같이 학교를 다니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황인철은 금전 출납부를 만들어 작은 돈 하나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곤 했다. 법조인이 된 후에도 황인철은 집안 형편으로부터 자유롭질 못했다. 아버지를 도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천직으로 생각했던 판사직을 버리게 만들었다. 야, 인기야, 내가 그만둬야 한다. 근데 내가 그만둔다라니까 다 놀래더라. 사실 그때 5년도 채 판사 생활 못 하실, 5년째쯤 하셨을 때니까 참, 그 당시 제가 알기에는 뭐 대법원장, 뭐 법원장, 뭐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참 만류한다고 하면서. 황인철이 판사직을 그만둔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것은 부모였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고 생각되나 한편 서운한 기분이 감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 먼저 그만둬야 할 입장인데 제가 먼저 그만두다니. 서글픔이 내 신세 타령이 되고 만다. 신이여 굽어보소서. 우리 큰아들이 부상을 많이 하는 게 가슴이 아프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큰아들이 잘 됐으니까 다 좀 폈지, 그때부터. 그 판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변호사를 했지. 집안 형편 때문에. 판사를 내고 사흘적으로 뛰어 우리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사흘 동안 울었다고요? 예, 사흘 전에 울었대요. 분해서 판사 못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여선 가슴이 아프고서 그만두고서. 결국 황인철은 197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직을 버리면서 황인철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70년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장기 집권을 노리던 박정희 정권은 72년 말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과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시킨 긴급 조치를 연이어 발동한다. 정권에 대한 한마디 비판조차 죄가 되던 시절,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다. 지난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념미사 행사를 이용한 일부 재야 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 관련자 2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걸 명동사건이라고 그랬고 우리들은 그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건에서는 변론이 좀 많았지요. 그는 워낙 갇힌 사람들 수가 많아가지고 개신교, 천주교, 저희령 박사, 부부 수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구속 인사들을 위해 꾸려진 27명의 변호인 중에는 황인철도 있었다. 법정에 나선 황인철은 당연하고도 용기 있는 말로 그들의 무죄를 항변했다.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숙인 채, 입을 닫은 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은 전부 눈을 감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은 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현실을 똑똑히 보고 그것을 말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된단 말입니까? 긴급조치라는 엄격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갔다 내일 갔다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날카로운 칼로 굉장히 그 탄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잠잠하게 잠재웠던 시대였습니다. 1979년 터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유신에 대한 저항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25명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8명이 구속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끌려가 고문을 받은 사람은 한명숙이었다. 변호사님을 만나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정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하고 변호사님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독일에서 선교 자금을 받아 활동하던 사회교육기관. 한명숙은 당시 이곳에서 간사를 맡아 여성 사회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교육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던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였다. 농촌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한명수이가 주도하던 그 교육을 받고 신나거든. 그러니까 디립다 동네에 가서 막 무슨 그 노래를 불렀다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것을 노동자로 태어나서 뭐 농민으로 태어나서 아빠가 서로 뭐 어쩌고 막 신나게 불러대니까 파출소 순경이 보니까 아카데미 교육 갔다 오면 이게 요시차린이 되거든.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아카데미 교육 갔다 오면 그게 이제 말썽 꾸리기가 되는데 노래가 이상하거든.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배웠다. 누가 가르쳤냐? 그 한명숙이었다. 한명숙은 영문도 모른 채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2주일 넘게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결국 한명숙은 고문